사람의 감정은 희로애락으로 표현이 되는데 오늘은 이 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사건들이죠. 네,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인천에서 계부가 지금 계부의 나이는 20대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린 아들, 지금 만으로는 3살이고 한국 나이로 5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폭행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네, 티 없이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이제 사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오늘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런 사건들을 줄일 수 있는지 아마 조사를 열심히 해오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네, 사실 뭐 어린이는 신체는 물론이고요. 마음까지 망가뜨리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영혼 살인이라고 이제 아동학대를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30분에 하나씩 그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대요.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새아버지의 잔혹한 폭행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 아동의 나이가 이제 겨우 5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법정을 나섭니다.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이모 씨입니다.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안에서 어떤 얘기 하셨어요? 숨진 B군과 4살짜리 동생은 2년 전부터 이 씨의 학대를 피해 아동보호기관의 보호 아래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B군과 동생은 지난달 30일 집으로 돌아왔고 B군은 25시간 동안 의붓아버지 이 씨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이번 사건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에 3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이 씨가요. 1월부터 당시 3세밖에 되지 않았던 첫째 의붓아들 A군을 폭행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첫째 아들 A군을 비롯해서 1살 터울인 동생까지 학대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졌고요. A군 형제는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씨와 친모는 지속적으로 보육원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귀가할 것을 요청을 했고 2년 만인 2019년 8월에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후에 2019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약 72시간가량 의붓아들을 화장실에 감금한 채 수시로 폭행하고 일주일이 지난 2019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또다시 폭행해서 결국 아이가 사망한 아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72시간이면 거의 3일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또 폭행해서 정말 이건 뭐라고 딱 꺼내기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 아이를 손과 발로 뒤로 결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뭐 아이의 몸이 일단은 매우 비정상적으로 휘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의 가학적인 고문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하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된 사건이죠. 사실 이제 5살 아이, 남자아이의 평균 키가 한 106cm 정도 되는데 몸무게도 한 16kg, 17kg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작은 체구의 어린 아이를 도망가지도 못했을 텐데 결박을 왜 했을까요, 정말? 더군다나 지금 이 집에는 집안에 CCTV가 여러 대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가학적인 학대를 했던 장면들이 전부 다 녹화가 돼 있다는 게 더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제 피의자가 결국은 검거가 됐잖아요. 네네. 학대 행위자가. 그런데 왜 때렸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고하자면 이 아이는 사실 인지적 발달이 좀 보통 일반 아동에 비해서 좀 느렸던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부모는 아마 알았을 텐데 그런데 다만 이제 제대로 본인의 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변명을 못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는 게 이 폭행을 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꼭 그렇게 도망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 아이를 왜 잔인하게 폭행을 했는지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글쎄 가요. 이제 보통 아동 학대 행위자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력을 조절하지 못한다거나 또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지금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성격적인 문제도 함께 갖고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은 이 지금 집안에 CCTV를 설치를 해놨다는 얘기는 집안에 감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감시의 이유는 아내가 외도를 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이제 이유 없는 외도에 대한 의심은 사실 성격장애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개연성상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자신의 중심으로 자신의 의혹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사실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일종의 뭐 대상화를 한 거죠.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도 인격체로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보채고 나를 괴롭히고 결국은 나를 괴롭히고 내 아내를 나한테 충실하게 못하도록 시간을 뺏어가는 장애물 정도로밖에는 취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좀 짜증나는 건 네. 이런 범죄 유형을 보면 전부 다 자기보다도 좀 작고 힘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요. 네. 아이들, 여성, 아니면 뭐 남자 어른이라 하더라도 좀 체구가 작은 사람이고 덩치가 큰 사람은 오히려 피해가잖아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야비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얼마나 그때 그랬으면은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하는 얘기가 일단 도착했을 때 아이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았고 머리는 굉장히 상처가 있었고 온몸에 멍이 있었는데 그 멍 군데군데 멍들이 색깔이 달랐다고 해요. 진짜. 그 부분 아주 중요한데요. 아동학대인지 의심하려면 여러 부위에 멍이 생겼는데 색깔이 다양하면 아주 강력하게 의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맞게 되면 피하에서 이제 출혈이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검정색이 되었다가 이제 녹색이 되었다, 노란색이 되었다 흡수가 되는데 이게 다양하다는 얘기는 시차를 두고 계속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이 2017년에 보육원으로 들어간 아이들이 2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계기는 바로 친엄마 때문이었는데요. 이 친엄마가 계부가 2017년 사건 당시에 징역 1년 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는데 이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한 전력까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 되는 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자기가 아무튼 배 아파서 낳은 친자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 탄원서도 쓰게 하고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요. 네, 지금 이제 뭐 이 엄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장하는 바는 그 이제 아동 학대 행위자, 그러니까 결국 계부죠. 계부가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도 학대를 가할까봐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 이 5살 아이보다 나이가 더 어리잖아요. 네. 더군다나 갓난쟁이까지 있으니까 뭐 결국은 그렇게 나머지 두 아이에 대해서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서 그래서 무서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탄원서를 써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친엄마 역시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해자의 집 근처 슈퍼마켓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사망하기 불과 1시간 전에 가해자와 함께 이 친엄마가 장을 보는 모습이 공개가 됐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보빈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살인 방조 아닐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었지만 뭐 아이를 죽인다고 겁이 났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계부가 이제 아이 자신의 이제 첫째 아이를 아주 심하게 폭행한다는 걸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본인은 이제 남편이 뭐 장에 가자 그러니까 그냥 뚫레뚫레 따라 나와가지고 지금 슈퍼를 같이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 학대를 방조하고 또는 뭐 아동 학대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학대라는 게 꼭 신체적인 폭행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외면하는 것도 그것도 아동 학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림없이 아동 학대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이 엄마까지 이제 구속을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구속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살인 방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의붓자식에 대한 살인죄로 지금 이제 송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죄라는 게 사실은 죽일 것이다라는 어떤 죽이려는 의지, 고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 엄마에게도 자신의 친자를 죽이려는 의지에 일종의 방조를 했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를 죽이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데서 사실 의문이 된다. 이게 이제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로 보이고요. 뭐 결국에는 죽이려는 의도까지 알았던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엄마의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 엄마가 지금 이 아버지하고 초혼이 아닌데 문제는 초혼이었을 때, 그러니까 큰아이와 둘째 아이는 틀림없이 이제 그 전 남편의 아이고 지금 세 번째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인지 아니면 지금 계부의 아이인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그 전 남편으로부터 아주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18살 때 임신을 하게 됐고요. 첫 아이를.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 엄마도 아주 어린 엄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를 출산하게 됐고 그 전 남편으로부터 아주 심한 폭행을 받아서 결국에는 아이 둘을 데리고 이 엄마가 쉼터로 피신을 했던 엄마예요. 그런데 쉼터에 있는 여자를 이 남자가 결국은 이제 유인을 해다가 혼인 신고를 하게 된 이런 이제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엄마가 그야말로 어른이 되기도 전부터 임신하고 출산하고를 반복하면서 사실은 일반 성인들의 의사결정의 능력으로는 판단하기에 좀 어려운 이런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사실 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검찰에서는 살인의 고의라고 하면 일단 고의라는 것을 추정하게 하려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이러다 이 남자가 내 아이를 때려서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짐작을 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 당시에 이제 CCTV에 그 집안에 있던 장면들이 이제 녹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녹화가 돼 있는데 그야말로 뭐 방에서는 아이를 폭행을 하는 게 너무 분명한 시점에 바깥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거나 그야말로 집안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한 반응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엄마의 이제 가담 여부가 어디까지냐. 살인행위에 만약에 가담을 하거나 살인행위를 뻔히 보면서도 방조를 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장면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죄 처벌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계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5살 어린이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에까지 몰아간 것일까요? 사건 전문 리포터가 그 처참한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곳은 사망한 아이와 또 계부, 친모가 함께 살았던 집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고 이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좁은데 어떻게 주변에서 아이가 학대당하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평소 이 계부의 모습은 어땠을까 물어보겠습니다. 유모차도 있고 술병들. 이상한 건 집 앞에 개인 보안 장치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등록이 안 된 주문입니다. 확인 후 다시 이용해 주세요. 저거는 돈을 내고 이렇게 따로 운영하는 개인적으로 달았네요. 특이한데요. 개인 집에서는 저런 거 잘 안 하는데. 끝나다가 이제 쿵 소리는 났어. 그래야 그 아이들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이제 애가 만약에 때렸다 그러면 울기라도 해야 되는데 우는 소리도 못 듣고 울어야 그 이제 그 조금 시제가 뭐 하다가 이렇게 보면 끝이고 뭐 그러지. 우는 소리도 안 들렸어요? 뭐지? 아니 왜 우는 소리가 안 들렸을까? 그냥 이렇게 늘 갈 때 같이 다 동행해서 갔으니까 애 데리고 있었던 같이 부부가 같이 갔던 모습도 보고.
사건 발생 5일 전에 지금 가족이 집을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여느 가정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또 아이들을 양손에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전혀 아동 학대가 있었다고는 의심할 수가 없죠. 할아버지가 밖에 나와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데 지가 애들 데리고 지나가다가 냄새가 맡은 거잖아요. 지혜한테 냄새 맡게 했다고 그냥 할아버지한테 쌍욕을 맡게 되니 할아버지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애한테? 아니 애를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 애를 때려 죽이냐고요. 담배 냄새를 맡게 했다고 아이에게.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좋은 아버지인 척은 틀림없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애기를 안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저거 애기를 때리고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얘를 자세히 못 봐요. 물을 안 하면 음식을 맞아. 앞에서 여기 놔두고 가져가기 때문에 맞아. 안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모습을 거의 비밀이 있냐 싶은 거야. 여자도 잘 못 봐요. 안 보여도 못 봤어. 음식을 물을 진짜 이만큼도 안 열어가지고 거의 우리는 안에 보통 들어가면 안에를 보게 되잖아요. 못 보고 아예 밖에서 녹화시키고. 이미 지난 2017년에 아동학대로 이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돼서 보육원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끝내 집으로 데려가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 계부에게서 이상한 느낌은 없었을까요? 저희 수현님이 지금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가 또 바로 회의가 있고 해서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2017년도에는 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기, 방임 행위가 인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건으로 기소가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던 거고요. 결국 이렇게 재판이 마쳐짐으로 인해서 2017년도에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고 선고까지 확정이 됐던 것이죠. 근데 당시에 왜 집행유예로 끝났나요? 사실 이제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범죄 행위의 중대성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당시 계부의 범죄 행위라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1회에 그친 이제 반복적이지 않은 범죄 행위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이제 구속에 이르기까지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해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확정된 죄가 좀 중대하다, 즉 아동학대 행위가 이제 범죄가 중대하다라는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 보호명령 연장 신청이라는 것을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와이프의 탄원 부분도 있었고 사실 아직까지는 범죄가 1회에 그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후에 지금 계부라는 사람이 이제 관련 수강도 이제 성실하게 하는 외양을 갖췄기 때문에 그러한 점 등이 참작이 돼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연장 신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동학대범 이모 씨, 이제 지인들의 평소 진술에 따르면요, 본인도 이제 배다른 형제와 함께 성장을 했다고 해요. 친어머니 밑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이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다라고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 2017년에 3명의 아이가 있는 여성과 혼인신고를 해서 자신이 직접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됐고요.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평소 본인의 SNS에도 아이들 사진을 많이 올렸고 난 너무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아들 바보로 알려져 있고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자, 도대체 이런 사람이 실제로는 이렇게 아들을 끔찍하게 사망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교수님? 글쎄, 지금 이렇게 이제 본인이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나는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물론 뭐 그런 생각을 가진, 희망사항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본인이 누구를 타인을 이제 내가 잘 이제 수용을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럴 만한 이제 상황은 못 됐던 걸로 보이고요, 사람 자체가. 그리고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확인된 바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는 면과 실제로 자기가 아이를 대하는 면이 완전 이중적이고 서로 뭐 불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애시 당초에 이제 잘 참지를 못한 사람 같아요. 굉장히 포악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사소한 걸로도 동네 사람들하고 자주 다투고 맞아요. 말싸움하고 아내한테도 또 폭력을 행사한 좀 험한 얘기도 하고 아내도 윽박지르고 이랬던 목격자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가 집안에 CCTV를 붙여놓을 정도로 뭔가 굉장히 의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아까 음식을 배달하시는 사람이 도저히 집안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겠다고 배달을 했으면 일단 문을 열어줘야 음식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도 열어주지 않을 정도로 그저 바깥 세상하고는 그냥 단절을 시켜놓고 내 왕국을 꾸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게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폭력으로서 다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뭐 아이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주목한 건 그 CCTV를 여러 대 설치하고 네. 부인한테 자주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면 바로 CCTV를 현장에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편집증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정신과 교수님이 가장 이게 극복하거나 치료하기 힘든 게 편집증이다, 뭐 의처증이다, 의부증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큰 좀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일찍 발견해서 개입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뭐 아이가 일단은 2017년도에 학대에 노출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아이만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아동 보호 사건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가해자는 그냥 집에다 놔두고 피해 아동을 집에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시설로 결국 맡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정폭력 사건도 비슷하게 처리합니다. 결국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엄마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그전에도 쉼터에 나갔었다는 거잖아요. 네. 가해자들은 그대로 집을 차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학대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은 행사한 자에게 법원이 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를 한 행위자 계부는 원래 2017년도에 만약에 지금 이 사건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일어나면 퇴거 명령을 내려서 집에서 쫓겨났어야 되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동 보호 사건이라고 하면서 아동에게만 뭐 피해자 보호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결국은 보육시설에 데려다 놓으니까 결국에는 집행이 유예돼서 결국 아버지의 형이 거의 종결되다시피 하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애를 다시 데리고 와도 그걸 말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법의 허술한 점인 거죠. 평소에 이 계부가 잔혹한 영상들도 즐겨 봤다고 하는데 이게 가해자의 이제 뭐 이런 폭력 성향과 어느 정도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행위자의 폭력성 여부가 아마 재판부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질 사안입니다. 우리 경우에는 그냥 아까 잠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초범이라서 결국은 집행유예고 아이도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폭력성은 이미 이 사람의 인터넷 활동 중에도 다 확인이 되는데 SNS에 공유된 영상물 목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조두순 사건처럼 굉장히 잔혹한 영상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폭력 친화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지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그런 이제 증거들이 사실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뭐 이번 것만 아니고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네. 그 2017년에는 고준희 양 사건, 여기도 5살밖에 안 된 딸인데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때려서 죽게 해서 뭐 산에다 묻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 아동 학대 사건을 형사 사건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행위자는 굉장히 관대하게 처분을 하고요. 대부분 교육을 조건부로 지금 집행유예 같은 것들을 줘서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한다는 데 목적을 더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동을 집으로부터 데리고 나와가지고 보육시설로 보낸다거나 어떤 제3의 시설로 잠깐 동안 맡겨놨다가 이 이제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면은 아이들을 그냥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신권을 그대로 둔 채.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재차 재학대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가 범죄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내 새끼라도 결국에는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것이 결코 훈육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셔서 조금 더 경계심을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지금은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현저히 넓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도 신고 의무자라서 신고를 아동학대인 거를 뻔히 알면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500만 원까지 물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500만 원으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벌금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렇게 멍 색깔이 여러 개 다르게 이제 나타난 아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뭐 신고 의무자만 신고를 할 게 아니라 옆집에 사는 분들, 윗집 아랫집에 사는 분들, 아이가 비명소리가 나고 밤새 자지 않는 이런 인기척이 나면 사실은 신고를 좀 해주시면 아이들이 목숨을 잃기 전에 좀 더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처벌도 좀 더 형량을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네. 특별법을 맞아요. 만들어서 좀 더 예. 세게. 네, 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손찌검하면 정말 패가 망신하는구나, 뭐 10년 이상 감옥 가는구나, 네. 이걸 엄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동학대 사건의 집행유예율이 너무 높거든요. 그런 네. 것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에 이웃들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좀 강력한 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